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등의 억지 주장이 대거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추가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대사를 즉시 소환해 조사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모레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다시 확인한 가운데 사실상 거의 모든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일반 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합니다. 류현진의 국내 복귀와 많은 팀들의 전력 보강으로 전에 없던 판몰이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강화하면서 강제 동원 기술은 더욱 희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해 내년 봄부터 사용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입니다. 이번 검정에서도 일본 정부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들이 어김없이 반영됐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통한 일방적 해양 주권 선언으로 해경 등을 배치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독도가 단순히 일본 영토가 아닌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통해 외국 영토였던 점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으로 82%였는데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강제 동원 등 가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샤 교과서의 경우 4년 전에는 조선과 타이완에도 징병, 징용이 적용돼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 하였는데 개정된 교과서에는 일부 징용이 있었다며 강제성을 희석시켰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2021년 종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교과서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정부의 의도와 사상을 주입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ただ政府の見解だけを載せるっていうのであれば、それはもう授業が政府の見解を子どもに伝えるだけの場になってしまって、それは教育ではないと。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가해 역사를 흐리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요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추가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대사를 즉시 소환해 조사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범인도피죄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발했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입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서 허락한 사실이 없다.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 이 내용은 허위가 되는 것이죠. 이종섭 대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대통령실의 지난 18일 입장문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요구 등에 이어 추가 법적 조치를 통해 공세 요구비를 바짝 쥘 겁니다. 최상병 수사방해, 이종섭 범인 도피, 대변인실 허위 공지의 3중 잘못, 3중 범죄가 겹쳐 있고 그 몸통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해 정치질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귀국하게 했는데 정작 출국 금지를 걸었던 공수처는
국내로 돌아온 이 대사를 부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분간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알렸습니다. 공수처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치질을 넘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도 펼쳤습니다. 드러난 범죄 혐의가 없고 기소조차 안 된 이종섭 대사는 귀국했는데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나가겠습니까? 여당 일각에선 이 대사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종섭 대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보냈던 여당이 기호 4번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원 5명을 부랴부랴 추가로 이적시켰습니다. 소수정당까지 난립하면서 비례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경선에서 패한 지역구 의원 5명을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보냈습니다. 앞서 이적한 비례대표 의원 8명만으로는 민주당 위성정당 다음 순번을 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 기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만 위성정당에 보낸 상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인 새로운 미래, 지난 선거에서 3%를 득표한 녹색정의당보다도 순번이 뒤로 밀리게 됐던 겁니다. 급하게 지역구 의원 5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국민의 미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3번에 이어 기호 4번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을 확보한 건데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모든 원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며 위성정당 꼼수를 부린 거란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거대 양당의 벽을 넘기 어려운 지역구 대신 비례 의석을 노리는 소수정당이 늘면서 비례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4년 전 48.1cm를 뛰어넘는 51.7cm입니다. 등록 마감일 기준 무려 38개 정당이 후보를 내면서 그만큼 투표용지가 길어졌습니다. 46.9cm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분류기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비례대표 선거의 수개표 역시 불가피해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오류를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까지 도입될 예정이라 최종 개표 결과는 예년 총선 때보다 더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에서 전국 254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이 2.75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254개 지역구에 후보자 699명이 등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2개로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25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국민의힘은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6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진보당 21명, 녹색정의당 17명, 자유통일당 11명, 한국국민당이 3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는 7명의 후보가 등록한 서울 종로며 지역별로 경쟁률을 보면 8개 선거구가 있는 광주가 4.5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16개 선거구가 있는 경남의 경쟁률은 2.3대 1을 기록해 가장 낮았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반드시 이기겠다며 벼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대표적인데요. 현역 의원을 앞세워 사수에 나선 야당과 중진을 내세워 탈환을 노리는 여당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벨트와 함께 이번 총선 주요 승부처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곳은 낙동강벨트입니다. 낙동강과 맞닿은 부산 서부 지역과 경남 동부 지역을 일컫는데 이번엔 지역구 조정으로 한 석이 늘며 모두 10석을 두고 여야가 맞붙습니다. 부산 경남은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낙동강벨트는 진보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특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가까이 있어서 진보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과거 보수 지정이 석권하다시피 했던 낙동강벨트 구도에 균열이 생긴 건 진보 진영 전직 대통령들이 정착한 이후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4석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으로 표심이 옮겨갔는데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PK 지역 중진 의원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며 낙동강벨트 탈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4년 전 승리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들로 주요 진용을 꾸리면서 현역 대 현역의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경남 도지사 출신 후보들이 18년 만에 재대결하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두 거물이 양보 없는 박빙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선봉장으로서 PK 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벨트의 최전선 우리 양산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므로 인해서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재선 전재수 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겨온 5선 중진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남 김해을에선 민주당 재선 김정후 후보와 여당 3선 조혜진 후보가 대결합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양당 대표들도 하루 차이로 잇따라 부산을 찾아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대체 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부산을 위해 지난 2년간 한 일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정말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40석이 걸려있는 부울경 선거 승패의 가늠자가 될 낙동강벨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전광훈 씨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뒤 수억대 공천 헌금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유통일당의 공천을 신청한 A씨는 YTN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7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시 측근을 통해 수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전 씨를 실제 만나 안수 기도를 받았지만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공천 헌금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당 공천관리 책임자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A씨와 특별당비 논의를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금품을 받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모레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사실상 이미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대비해 다음 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투입하고 개원의도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의료 대란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전문가의 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이미 대부분의 교수가 사직 동참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대학의 자발적 사직 참여는 정말 거의 다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의하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진료 축소도 예고한 상황. 정부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좀 정해서 아마 준법 투쟁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로서 이거를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위 247명을 추가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원이도 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 맞춰 금지됐던 겸업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협회 소속인 개원이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러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24일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 회의를 열고 모레 사직서 제출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어제 저녁 3차 총회를 연 뒤에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대학의 절차에 따라서 모레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또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에 대해서 20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제시한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들이 투입됐지만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주 추가 투입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공보의들이 빠져나가는 지역 보건소 공백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투입됐습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지만 파견받은 병원들 속내는 다릅니다. 전공의 업무를 즉시 대신할 수 있는 수련의 경험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련병원 파견에 제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입된 공보의들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료에 나서다 보니 의료 사고 등에 대한 법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파견의 형태로 지금 병원에 나가는 거고 신분도 사실 공무원이면서도 또 병역법을 제한받는 되게 애매한 신분인데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료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진했고요. 그러나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 정도를 다음 주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료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심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만큼 어디선가는 빈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가뜩이나 의사 구경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건소에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소가 문을 닫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 빈자리 채우려다 또 다른 필수 의료의 한 축인 지역 의료에 큰 구멍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최초로 우리은행이 가입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섭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번 달 안에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홍콩 ELS 가입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손실배상 기준안이 발표된 지 11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겁니다. 우리은행 고객분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을 했고요. 다른 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률 검토는 끝내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상대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정 비율은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은행이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에는 ELS 판매 잔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판매사에 비해 적은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자율배상과 판매사 제재, 제도 개선까지 이르는 일정 속에서 은행의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굳이 은행권 등의 내지는 은행증권 등의 이 배상안 또는 예를 들어 향후 추이와 관련된 입장을 안 보고 제재는 제재대로 그냥 저희가 그 제재의 원래 템포대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이번 달 안에 자율배상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판매액이 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내부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이사회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으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막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연기를 결정하면서 다시 미국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이전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권 씨 신병 문제가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막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권 씨의 한국 송환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드로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으로 넘기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가장한 금융사기가 유행하자 당사자들이 나서 정부와 플랫폼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송은희 씨와 작가 김미경 씨 등 137명이 모인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칭 범죄로 오랜 세월 쌓은 전문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오해와 질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플랫폼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YTN 등 방송사 4곳에 내린 제재가 당분간 모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무더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1월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MBC를 시작으로 YTN과 JTBC, KBS에 대한 과징금 처분 효력을 잇따라 정지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 동안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에게 수백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하고 내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 회장도 모레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씨는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1월부터 이 씨 관련 경찰 내부 수사 보고서 원문이 인터넷 언론사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인천경찰청과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네, 인도에 깔린 점자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게 도와주는 소중한 통로인데요. 길을 볼 수 있게 돕는 눈과 같은 곳이지만 곳곳이 막히고 끊겨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시각장애인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모상만 씨가 취재진을 만나러 오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점자블록 위를 공사장 바리게이트가 가렸습니다.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부딪힐 뻔했고요. 전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광화문 광장에선 길을 잃고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해 시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처 서대문에선 인도가 끝났다는 의미인 저명블록이 없어 한참을 고민에 빠져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겐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인지하는 게 이거는 인도구나 하고 건너가거든요. 그럼 옆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모르고 건너가요. 그러면은 사고죠.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가 되는 점자블록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깔리기 시작한 건 지난 1988년부터입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7천여 곳의 건널목 점자블록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된 곳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예 없는 곳은 20%에 육박합니다. 전국 시군구청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건물 주변을 조사했더니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민원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요즘은 한 해 평균 1000건 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엔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그 위에 물건을 쌓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워낙 적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까지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섞인 흑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겠고 기온도 크게 올라 주말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8도, 내일은 2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진해 등에서는 봄을 맞아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제때 벚꽃이 피지 않았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벚꽃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의 한 마을입니다. 벚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벚꽃이 빠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벚꽃이 활짝 필 시기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벚나무들은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벚꽃 축제가 한창인 제주의 한 거리. 이곳도 나무마다 꽃 대신 잔뜩 움츠린 꽃망울만 가득합니다. 벚꽃을 보러 축제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1년을 기다린 벚꽃을 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벚꽃이 안 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 즐길 수 있어서 좋아해요. 축제장에 꽃이 없는 아쉬움 속에도 시민들은 나들이를 즐기며 찾아온 봄을 느낍니다. 벚꽃이 안 폈는데 그래도 축제 분위기가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구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봄이 온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축제를 2달 이상 준비했던 주민들은 난감합니다. 이제 와서 축제를 연기하기도 어려워 얼굴 감춘 벚꽃에 애가 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벚꽃이 지금 안 피었고 작년에 보다 이틀 일찍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오늘 정도는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처럼 올해 벚꽃 개화가 늦어진 건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입니다. 제주의 경우 따뜻했던 1월에 비해 지난달엔 비 오는 날씨가 잦아 꽃 피는 데 중요한 일조 시간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3월 날씨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변덕을 부리며 벚꽃 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 이미 비수도권에선 소멸까지 걱정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군 단위 지자체이면서도 전국 평균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곳이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2년차 신혼부부 김남재 씨와 박수빈 씨는 얼마 전 첫 딸 이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엔 양육비는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여러 신혼부부에게 조언을 받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김 씨의 직장이 집과 가까워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안심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도 많은 편이고 젊은 엄마들도 많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애기 웃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는 대구 달성군의 지난해 신생아는 1,700여 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03명으로 대구는 물론 출생아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정책보다 일자리와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산단 등의 수많은 기업이 들어섰고 집값도 도심보다 저렴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랑 남편들 보면 집이랑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도 조금 부담이 조금 덜 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지자체에서도 육아지원센터를 만들고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42세입니다.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젊은 분들이 출산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데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제각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 결국 문제 해결 실마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와 집값에 있다는 점을 달성군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팔지 않고 체험이나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6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이 6차 산업이 떠오르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육아에 조청을 바르고 튀긴 쌀가루를 묻힙니다. 직접 만든 한과를 입에 넣으면 달콤한 맛에 입가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찹쌀을 재배해 한과를 만들어 팔던 농가는 체험 활동을 추가하면서 수익이 부쩍 늘었습니다. 체험을 함으로써 과자 맛을 보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로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맺은 고객은 그냥 중성 고객. 농사를 짓는 1차 산업, 이를 제조 가공하는 2차 산업에 체험, 관광 같은 3차 산업을 연계한 것을 6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고 품도 많이 들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꾸준한 매출로 이어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농산물이 원산지가 중요하잖아요. 원산지부터 생산 과정 그리고 유통 과정을 이제 한 업체에서 다 진행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6차 산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자체는 성공담을 널리 알려 청년 참여를 늘리고 교육과 자금 지원 같은 유인책을 마련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판로를 개척해주는, 그래서 6차 산업을 청년들이 와서 쉽게 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농업인 5천 명을 6차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해 농업의 체계를 바꾸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로 달아오른 야구 열기는 이제 국내 프로야구 개막으로 이어집니다. 류현진의 국내 복귀로 관심이 폭발하면서 전에 없던 팬몰이가 예상됩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김하성과 오타니가 불붙인 야구 신드롬 바통은 이제 국내 야구가 넘겨받습니다. 그 중심에는 류현진이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 여전히 메이저리그 정상급 유형을 뽐낸 류현진은 공식 개막전인 잠실 경기에서 LG의 새 에이스 엔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개막전이기 때문에 최소 실점에서 항상 좀 팀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순위 싸움 경쟁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LG와 KT, 기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두산은 시범 경기에서 8승 1무로 팀 최초 무패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두산이라던가 한화, NC 등 좋은 전력을 보강한 팀들이 상당히 많고요. 롯데, 삼성도 보강이 많고 해서 아마 역대 이렇게 치열한 혼전 선두 다툼이 펼쳐지는 시즌은 없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경기 운영에선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로 투구 자동 판정 시스템 ABS를 도입해 스트라이크 볼 판정 시비를 없애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은 갈리지만 20분 정도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피치 클락도 올 시즌 시범 운영합니다. 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규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업을 위해서 우리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승엽의 홈런왕 타이틀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는 최정을 비롯해 손아섭과 강민호, 양현종 등은 각종 기록 경신에 도전합니다. 이 밖에 수비 슈트 제한과 베이스 크기 확대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역대급 시즌이 겨우내 야구에 목말랐던 팬들을 찾아갑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출연작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대세 배우로 꼽히는 손석구 씨가 이번엔 사회부 기자로 변신해 관객들을 찾습니다. 극장가로 동시에 출격하는 영화들이 영화 파묘의 흥행을 잇기 위한 대격돌을 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 기사가 오보로 사람을 죽였다고.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댓글부대.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가 오보로 낙인 찍히면서 기사를 쓴 사회부 기자는 자신을 기레기로 만든 존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배경에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부대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를 만난 기자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군분투합니다. 집단지성과 엘리트주의 간의 싸움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혼란과 의심과 그런 것들에 휩싸이시지 않을까.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 형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손석구는 이번엔 기자로 변신해 관객들을 만납니다. 앞선 작품들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대세 배우로 떠오른 손석구는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명예욕을 동시에 지닌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런 악역 같은 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선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기자도 아니고 적당히
허세도 있고 실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믿고 그런 제 나이 또래에 그냥 한 사람을 연기한 것 같아요. 영화 1980은 역사적 경랑 속 평범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담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이후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린 영화는 지난해 1,300만 관객을 모은 작품 서울의 봄 이후의 세상을 풀어냈습니다. 가까운 이웃도 누구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때 대결을 펼친 고질라와 콩이 이제는 한 팀이 돼 정체불명의 괴수와 맞서는 영화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도 극장을 찾습니다. 16년 만에 악역을 맡은 배우 유덕화는 액션 누아르 영화 자맹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오는 27일 동시 출격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파묘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4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도 목격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크로커스 시티홀이라는 대형 공연장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시 현장 화면 보고 계신데요. 공연장에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객석이 있는데 이 중 1층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3명의 무장계한이 1층에 침입해 객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처음에 영문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관객들은 갑자기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곧이어 폭발음과 함께 화염도 목격됐습니다. 러시아 보안 당국은 4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연장 지하에서 약 100명을 구조했으며 옥상을 통해서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괴한들이 공연장 건물 내에서 무차별로 사람들과 건물 구조물을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총에 맞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출구로 몰려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현장에 떠난 목격자는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은 약 20분간 총격이 이어지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렸고 안전이 확인되자 기어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공연장 화재 면적이 3,000제곱미터에 이르며 화염에 휩싸인 이 공연장 지붕이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무척 큰데요. 러시아 당국은 테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연방당국은 테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테러 공격이라며 국제사회가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테러로 추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수십 명의 군경이 투입돼 괴한들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서는 애초 피크닉이란 이름의 유명 러시아 그룹이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크닉 멤버들은 다치지 않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크닉이란 그룹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공연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했는데 2016년에 이 그룹이 크림반도에서 공연해 우크라이나에 반감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다음은 공연계 소식입니다. 봄바람을 타고 본격적인 공연 시즌도 시작되는데요. 이 가운데 주목되는 클래식 공연을 김정회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봄 클래식 공연계가 주목하는 건 바로크 음악입니다. 특히 고음악 연주로 명성이 높은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바흐의 마테 순환곡이 기대를 모읍니다. 연주 시간만 3시간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18세기 양식대로 만들어진 고악기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합창단까지 66명이 한 무대에 올라 바흐 시대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소리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장 파비오 비온디도 만납니다. 고음악 전문 앙상블 에우로파 갈란테를 창단하고 함께 연주한 비발디의 4개로 유명한 연주자지만 이번엔 파가니니의 작품을 기타리스트와 함께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남녘 통영엔 에마누엘 파위, 필립 자루스키, 선우예권 등 쟁쟁한 아티스트가 찾아 봄밤을 물들입니다.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들의 공연과 초연 무대까지 다양한 음악적 성찬이 준비됐습니다. 서울 곳곳엔 국내외 연주자들이 오가며 크고 작은 실내악 축제를 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피아니스트 김영호, 비올리스트 김상진을 중심으로 60인의 연주자가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윤보선 고택 등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올봄 계절과 음악을 함께 즐길 자리가 풍성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알제리도 반대표를 던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가자지구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6주가량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전을 개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과 면담을 한 뒤 성명을 통해 라파에 진입하지 않고는 하마스를 물리칠 방법이 없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의 지지 속에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다면 스스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노려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에서 60기가 넘는 드론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약 90기가 날아와서 하루키우와 자포리자, 오데사 등이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won't forget the times we shared together, holding hands and walking in the park. Sometimes we'll have to do it all again. We were so happy then. I have no regrets. Can't you tell from the look on my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고 따뜻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고 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4월 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황사가 잔류하면서 서쪽 지방은 오전에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8.3도, 대구가 12.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 20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